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은 거의 한 블럭에 하나씩, 한 건물에도 뭐 2개, 3개씩 있는 경우가 있는 게 바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데요. 요즘 일본의 편의점 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반면 우리나라의 편의점들은 해외에서도 점포를 늘리기도 하고 하면서 수출 산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이 국내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신조어들 중에는 갓생, 루틴, 플렉스, 뉴트로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요즘은 기업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서 가치 있는 물건을 구매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나타내는 미닝아웃이라는 트렌드도 있다고 하죠.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소비하는 중심에는 이른바 MZ세대들이 있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장에서는 해외의 신세대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들어낸 눈에 띄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또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요즘에는 웬만한 장 다 보고 택배도 붙이고 공과금도 내고 뭐 세탁물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의 편의점도 해외 시장으로 진출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이 우리나라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 좀 배워보죠.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뭘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참 모호하겠네요. 밤늦게까지 문 열어.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 편리한 상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 가게가 다 편리하죠. 그럼 뭐 아니에요. 편의점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네. 1927년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 텍사스에 얼음 공장이었던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가 그 시작이었어요. 얼음 공장. 네. 공방 이종은 첫 시간에 제가 냉장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냉장고 이야기할 때 1920년대 냉장고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입니다. 예. 그때는 얼음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1890년대 그리고 1900년대 초반까지는 얼음 산업이 무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정도로 얼음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얼음을 만들던 공장이었어요. 근데 얼음 공장이니까 항상 차갑고 냉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공장에 도는 냉기를 이용해서 식료품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빵이나 우유 같은 도시락을 거기 보관했다가 자기들 먹을 거. 네. 신선하고 그다음에 뭐 상할 우려도 없고 식중독 우려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음식들을 갖고 와서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 때 올 때 생선 2마리 갖다 주세요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냉장고. 장을 보고 회사를 그냥 냉장고처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텍사스 지역에 이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로서는 너무 편리한 거예요. 오, 우리 아빠 좋은 회사 다녀. 그렇죠. 직원들이 우유, 빵, 뭐 야채, 육류, 생선을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네. 텍사스의 다른 주민들보다, 댈러스의 다른 주민들보다 신선하게 오래 보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소문이 나죠. 입소문이 나니까 주민들이 나도 좀 니네 공장에 식료품 좀 맡겨놓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진짜 예. 댈러스 마을 전체에 댈러스 지역 전체의 냉장고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가 원래 이제 얼음 공장에 얼음을 파는 그 가게가 좀 있었거든요, 같이. 네. 한켠에 이제 공장 한켠에 얼음 가게를 운영하고 두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식료품을 들여놓고 아예 팔기 시작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기 가면 항상 신선하게 오래 보관된 생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신선 제품이 항상 신선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냉장고를 그 당시에 1920년대 거대한 냉장고를 보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품의 품질이 상당히 좋았고 여기다가 본업이 식료품 판매가 아니라 얼음 공장이잖아요. 네. 얼음 공장. 그러니까 다른 식료품 가게나 소매점과는 달리 공장이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 늦게 문을 닫아요. 네. 그러니까 저녁 늦게 가도 아침 일찍 가도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어차피 얼음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주말에도 공장 문이 열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일요일에 물건 사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사우스랜드 제빙에서는 식료품 가게를 조금씩 확장해 나갑니다. 자신들이 이제 얼음을 파는 판매처를 만들면서 그 옆에 식료품을 놓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뭐
다른 점포들이 문을 닫는 저녁이나 일요일에 방문객이 급증하고 큰 인기를 얻으니까 상당히 회사로서는 쏠쏠한 부수입이 됐어요. 네. 근데 냉장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음. 얼음 산업이 쇠퇴하고 얼음 공장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가 다른 업종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음. 뭘 할까 고민을 합니다. 뭘 할까 고민해 보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음. 10년 이상 해왔던 일이 하나 또 있잖아. 식료품 파는 거, 음. 먹거리 파는 거. 그거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아. 얼음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니까 예, 안 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먹거리를 팔자. 가게를 열자. 소매점을 열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1946년에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가 이 가게를 내는데 그 가게 간판이 이래요. 아이스, 콜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아이스 콜드 앤 개런티드 이런 간판을 크게 써붙이고 예. 우리 가게는 얼음이 있고 차갑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식료품들이 가득하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우리 가게는 또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엽니다. 영업한다. 그러면서 가게 이름을 세븐일레븐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세븐일레븐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1946년에. 네. 이게 우리가 아는 오. 세븐일레븐의 시작이고 본격적인 편의점 시대의 시작인데 왜 세븐일레븐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했느냐. 얼음 공장 시절에 공장문을 그렇게 열었거든요. 텍사스 공장의 네. 공장 가동 시간이었는데 네. 이게 편의점에 문 여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편의점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회사군요. 네, 어쩌다가 지금- 일본 회사로 알려져 있을까요? 지금은 일본 회사가 맞거든요. 아, 팔았어요, 일본에? 네. 시작은 사실 판 거보다는 일본이 샀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누가 팔았으니 샀겠죠. 시작은 미국에서 했는데 지금 주인은 일본의 세븐앤아이 홀딩스라는 일본 회사예요. 예. 근데 이 미국에서도 실제로 세븐일레븐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러면서 46년 이후에 미국 소매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가 사우스랜드 회사가 야 이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니까 우리 해외로 진출해 보자. 네. 라고 생각하면서 1973년에 일본의 슈퍼마켓 체인이었던 이토요카도라는 회사와 합작 논의를 하고 세븐앤아이 홀딩스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일본 시장 진출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븐일레븐 본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는 이토요카도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로열티를 받는 월 매출에 얼마씩을 받는 그 로열티를 받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뭐 사우스랜드와 그다음에 이토요카도 둘 다 반신반의했다 그래요. 이게 미국식 가게 시스템이니까 예. 일본에서 먹힐까?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보다 일본에서 더 인기가 높아졌고 일본 세븐일레븐의 매출이 미국 본사 매출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오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본 법인 음. 입장에서 이토요카도 입장에서는 네. 야 로열티가 아까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슬슬. 아,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네.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토요카도가 네. 미국 그 사우스랜드 회사의 주식을 음. 주식 시장에서 대거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사들이기 시작해요. 계속 사들이고 본사를 거꾸로 인수해 네, 버리려고. 그러면서 지분이 점점점 본사보다 더 많아져요. 아. 그러면서 이제 결국 2005년에 지분을 아예 전량 매입해 버리거든요. 본사 지분을. 네. 오. 그러면서 완전한 일본계 회사로 바뀌게 되고 예. 이름도 사우스랜드라는 그 회사 이름을 없애버리고 주식회사 세븐일레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이게 2005년에 지분 전량 매입이 아, 최근의 완료돼요. 일이군요. 네. 필라 코리아가 필라 인수한 본사 거. 인수한 거랑 네, 마찬가지로. 그거랑 마찬가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본이 특히 편의점이 잘 됐나 봐요. 편의점이 잘 됐죠. 특히나 일본이 편의점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다른 가게, 다른 대형마트나 다른 가게에 있는 제품들을 진열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걸 다만 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는 시간대에 강점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일본 편의점들은 일본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 처음 편의점을 가져와서 편의점에만 있는 음식, 그러니까 제품들을
놓기 시작했어요. 음. 대표적인 게 삼각김밥과 도시락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성공 비결로 꼽을 때 먹거리를 빼놓지 않거든요. 특히 도시락. 예. 이 부분을 빼놓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성공 비결로 꼽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의 그 자료들을 보면 먹거리의 만족도를 느낀 사람들이 편의점 재방문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정의 관계,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보이기 때문에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편의점에 가야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 곳인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하나의 그 자체로 가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일본 편의점 산업이 11조 886억 엔, 우리 돈으로 110조 가까운 매출을 보입니다. 편의점 산업이 110조예요. 우리가 26조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편의점이 아니, 우리나라가 26조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10조. 음. 근데 이제 문제는 2020년부터 일본 편의점 산업이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요? 코트라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니까. 일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졌어요. 일본 편의점의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졌고요.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비싸져서. 비싸지고 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과 킹 달러, 요즘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예.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킹 달러 현상 때문에 최근 엔화 가치가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입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일본 편의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압박이 너무 세요 지금. 그래서 상품 가격을 안 올리려고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다 그럽니다. 예. 그 버티고 가격을 안 올리고 대신에 제품 용량을 줄이는. 그러니까 과자를 사면 질소 과자가 되는. 그래서는 비용이 별로 안 주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어쨌든 버티다가 드디어 안 돼서 최근 그러니까 2022년 5월 1일부터 이제 세븐일레븐이 60개 품목의 가격을 2에서 15% 인상을 했고요. 로손 같은 경우도 50개 품목 가격을 2에서 14% 인상을 했는데 주로 샌드위치, 도시락, 면류, 빵류, 먹거리 쪽에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는 본인들이 주력으로 내세우는 상품들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상당히 지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존의 다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업체를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현금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에 소고앤세이브 백화점을 샀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매각하려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로손 같은 경우도 세이조 이시라는 슈퍼마켓 체인이 있어요. 완전 자회사인데 이 그 슈퍼마켓 체인 회사를 2023년 내년까지 도쿄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해서 네.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코로나 때문에 일본 편의점들은 실적이 나빠졌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오히려 멀리 못 가니까 편의점에서 사서 쓰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매출이 늘었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합니다. 똑같은 편의점인데 왜 일본에서는 매출이 줄고 똑같은 코로나인데 우리나라는 왜 매출이 늘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지도 한국 편의점의 그 코로나 시대에 한국 편의점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기사들 많이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과 정반대 현상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년 2월에 국내 편의점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32%, 3월에는 12%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공포가 가장 극심했던 게 재작년 2월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공포가 극심할 때 일본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32% 증가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냐? 닐슨 코리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한국 특유의 이 1+1 그리고 2+1 마케팅 방식 그리고 택배라든지 공과금 수납 같은 생활 인프라가 편의점 안에 위치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닐슨 코리아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 편의점의 상품 가격은 대형마트라든지 종합 슈퍼마켓에 비하면 10% 혹은 20% 가까이 비싸지만 1+1 마케팅, 2+1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보시면 삼각김밥이나 아니면 커피 같은 거 보면 네. 2+1
뭐 1+1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예. 이 마케팅을 취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3개 정도 사면 가격이 오히려 더 싸다라고 네. 해서 가격 저항감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점포 자체가 택배를 취급하기 때문에 택배 배송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집콕을 하는데 멀리는 못 가겠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 뭐 주문하고 택배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간 김에 또 이게 2+1이네 싼 거 같네 해서 사게 되고 이렇게 이제 닐슨 같은 경우는 한국 편의점 특유의 이 문화 그리고 운영 방식이 성공을 거둔 비결이다라고 하는데 2020년 6월에 일본의 유명한 이 경제 주간지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닐슨의 분석과 한국 편의점의 성공 사례를 계속적으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편의점 매출이 매월 전년 대비 5%씩 감소할 때. 근데 아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둘 다 편의점으로는 부르기는 하지만 일본의 편의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의점은 사실상 구멍가게보다 더 가깝게 있고 우리는 20평에서 한 40평. 아주 좁게 하니까 일본은 대형 마트급으로 있는데 사실상 일본은 편의점이 슈퍼마켓 느낌이라서 그렇죠. 멀리에 띄엄띄엄 있어서 네. 코로나면 당연히 거기까지는 잘 못 가고 우리나라 편의점은 슬리퍼 신고도 나가잖아요. 우리는 뭐 출점 제한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다 가깝게 보니 또 많다 보니 왜 일본 편의점은 장사가 안 되는데 한국 편의점은 코로나 때 늘어나지라고 할 때 그 질문은 이 말만 같은 편의점이지 이게 사실 업태가 좀 다른 거다. 한국의 편의점은 중요한 건 한국의 편의점 역시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거고 네.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 저도 이번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1988년 5월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을 처음 오픈한 게 잠실에 편의점을 처음 오픈한 게 한국 편의점 역사의 시작이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82년에 롯데그룹이 신당동에서 롯데세븐이라는 편의점을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롯데세븐. 네, 세븐이라는 단어 아시겠죠? 그리고 롯데라는 회사가 일본의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1970년대 후반부터 소위 세븐일레븐의 일본에서의 대성공을 보면서 한국에도 이걸 하려고 한번 해봐라.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롯데세븐을 만들었는데 요건 말 그대로 쫄딱 망합니다. 그 당시에 편의점을 아무도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88년 5월에 세븐일레븐이 직접 들어와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낸 게 시작이었는데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일본의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하면 일본처럼 편의점 산업이 잘 될까 막 전전긍긍했던 게 한국 편의점 업계의 현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 편의점 업계의 성공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편의점 산업의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꼽고 또 일본과 해외에서 대한민국 편의점 산업이 이제는 편의점 사업을 놓고 네. 각축전을 벌이는 단계까지 성장했다는 거.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편의점 브랜드가 그럼 이제 해외에서도 나가서 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에 비하면 미비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산업이 아닌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 수출 산업으로 편의점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세븐일레븐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게 바로 그 그거죠. 자체도 실제로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다 일본 거거든요. 일본 거죠. 예. 예. 그리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해외에 3만 개가 넘는 점포가 2012년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26조 원을 들여서 미국 주유소에 많이 진출해 있는 스피드웨이라는 편의점 업계를 인수해 버립니다. 26조를 들여서 본격적으로 계속 수출 시장을 수출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한국 역시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에 실질적으로 편의점들을 만들고 이제 오픈하면서 발을 떼고 있는데 편의점이 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편의점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점이 수출되기 시작하면 네. K컬처, K푸드, K상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팔릴 수 나가는 있는 김에 길이 나갈 수 열립니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PB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진열되는 거고 한국 라면들이 다 진열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들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편의점의 해외 진출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떻게 육성하느냐죠. 그 나라 국민들이 좋아해야 되는 걸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수를 육성하냐. 지원해 줘야죠. 네.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바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신세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요즘 해외의 신세대들이 온라인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색 트렌드를 쭉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는 그래도 젊은 분들, 젊은 층들이 주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트렌드 얘기 나올 때마다 뭐 MZ세대, 뭐 신세대 이런 얘기가 늘 빠지지 않는 이유일 것 같은데. 네, 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그랬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MZ세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과거 어느 시점에는 X세대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네, 이 세대가 대부분 2030, 10대 후반부터 30대에 이 걸치는 그 소비층을 말하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2.5%가 바로 이 MZ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그 최신 버전의 서비스와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구매하는 소비층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잘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양쪽에 해당하는 세대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파워풀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늘 20대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있습니다. 자체의 소비력도 소비력이지만 그들이 영향을 미쳐서 네, 그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그들 따라하고 그렇죠. 그보다 어린 분들도 그들을 따라하고. 베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20대, 30대를 우리가 MZ세대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소비층 얘기하면 MZ세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MZ세대 할 때 그 MZ는 M하고 G일 텐데 네, 각각 M세대와 G세대를 더한 거죠? 그렇죠. 네, 각각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M세대라고? M세대라고 하면 1980년생부터 예. 1994년생. 그러니까 4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가 M세대. 80년생도 신세대로 넣어줘요? 맞습니다. 40 네. 우린 나 벌써 43세인데. 네, 네, 맞아요. M세대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왜 젊은 꼰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M세대 중에서 약간 보수 뭐 이런 의견이나 윗세대 의견을 반영하면 젊은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41, 많이 하죠. 42, 43세들. 네. 그리고 G세대가 1995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네, 해당합니다. 2005년생이면 10대 후반부터 10대 후반. 네, 20대 후반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 신세대들의 여러 가지 트렌드의 조망은 있었는데 다른 나라 MZ세대들은 뭐가 요즘 유행이거나 트렌드입니까? 해외도 국내 그 MZ세대들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랑 뭐 궁극적으로 보면 비슷한데요. 미국의 MZ세대들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미국의 MZ세대들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네. 리틀 미스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혹시 이 리틀 미스라고 하는 동화책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 동화책이 1981년도에 발간된 영국 그 동화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미국에도 발간이 되면서 현재 미국의 그 20, 30대 MZ세대들이 어릴 때 보던 그 캐릭터, 익숙한 캐릭터가 바로 이 그래요? 리틀 미스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최근에 MZ세대들이 자신의 기분이나 또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과 함께 이게 그 조합을 해서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 다른 사람들이 이거 내 얘긴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리고 공감하는 이게 하나의 밈이 되면서 이 리틀 미스에다가 이 캐릭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입혀서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만드는 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핸드백을 들고 즐겁게 쇼핑하러 가는 그림 옆에요. 옷장에 있던 수많은 옷들이 옆으로 막 날아가는 그림이 있고 예.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입을 옷이 없다. 옷은 많지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다른 소비자들이 이건 나랑 똑같은 생각인데 나랑 같은 얘기인데 이런 걸로 해서 공감을 하고 본인도 여기에서 패러디를 해서 다른 영상들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이제 화제인데요.
이 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돼서 다양한 형태로 패러디가 되거나 변형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이걸 하나의 놀이처럼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밈이라고 하거든요. 이 밈이 올해 여름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 리틀 미스를 통해서 2030 세대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리틀 미스는 늘 아이스 커피를 들고 늦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트위터에다가 한번 트윗을 했습니다. 이걸 본 2030 세대들이 와, 스타벅스 진짜 감각이 있다. 그리고 아이스 커피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냥 메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 MZ 세대들과의 그 공감하는 그런 키워드를 넣어서 트윗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각이 있다. 그래서 이 컨텐츠가 이 짤막한 한 문장이 2만 번 넘게 리트윗이 됐고요. 인용만도 한 3,000번이 됐고 좋아요만 8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뭐 별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입으로 하나도 없어. 짱나 이런 네. 거는 우리 순세대들도 늘 입에 항상 맞아요. 올리는 얘기인데 네. 미국 신세대들은 요즘 리틀 미스라는 이 옛날 캐릭터 갖고 와서 거기다 같이 이모티콘 비슷하게 써가면서 이런 걸 올린다. 네, 그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보는 이 리틀 미스에 관련된 밈만 모아둔 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틀 미스 노츠 앱이라고 하는 그 한 계정은 팔로워 수가 243만이나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게시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다만 유저들이 만들어낸 기발한 리틀 미스를 활용한 밈이 여기 이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걸 통해서 뭐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이제 한 문화나 이런 소비 행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틀 미스에 대변해서 나타나는 게 리틀 요즘에 미스.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트렌드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여름에 가장 주목받았던 구호를 들라면 플롯걸 서머라고 하는 건데요. 그 미국 20대들에게 올 여름에 그 모든 컨텐츠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걸 실천하는 것 이런 영상과 함께 플롯걸 서머라는 구호를 같이 외칩니다. 플롯 걸 서머. 네, 이 무슨 뜻이에요? 플롯이라는 단어 뜻이 예. 그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줄거리를 말하는 구성? 거거든요. 뭐 이런. 네, 구성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이 플롯걸 서머는 이번 여름에 그 주인공은 나다라는 거를 전제에 두고 뒷일을 예상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삶의 태도를 이 플롯걸 서머라는 단어로 이제 응축을 했는데요. 너 내키는 대로 살아봐.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한 인플루언서가 강의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다가 이 단어를 쓰면서 20대들 그 여름 방학 때 이게 미국의 여름 방학이 한 5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안 해본 거를 뭔가 도전해라. 그리고 실패해도 상관없다. 이 영화나 소설에 보면은 늘 역경이 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나 이런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플롯걸 서머는 내가 주인공인데 실패해도 결국에는 그것은 곧 나의 어떤 하나의 한 편의 영화가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과거에 나이키가 했던 저스트 두 잇 같은 구호랑 그런 좀 비슷한 슬로건 카피가 유행이다. 네, 그렇습니다. 플롯 걸 서머. 근데 이 플롯걸 서머가 작년에는 핫걸 서머라는 단어로 이 구호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 코로나가 한참 좀 심각할 때였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뭔가를 크게 이제 여행을 하거나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북돋는 의미의 핫걸 서머로 했는데 올해는 좀 완화가 되면서 경험에 좀 치중을 많이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플롯걸 서머를 외치면서 도전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그런 일에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영상이나 이런 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 그 틱톡 같은 데 보면은 네. 요 플롯걸 서머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가장 최고의 인기 해시태그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멋대로 살아봐라는 뜻 같기도 하니까 네.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막 살면서 기분 좋으면 플롯 걸 서머 이렇게 스스로 붙이고 올리고 그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영국의 그 20대들의 네.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영국은 20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열풍 중에 하나가 그 아냐 힌드 마치와 관련된 그 트렌드인데요. 그 애냐 힌드 마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유명한 그 디자이너예요. 그 이 브랜드. 디자이너 이름이에요? 네, 아냐 힌드 마치? 네. 애냐 힌드 마치. 애냐 힌드 마치입니다. 예. 이 애냐 힌드 마치가 이 영국의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추종받는 그 가방 디자이너거든요. 네. 이 가방이 보통 그냥 일반적인 럭셔리 브랜드이긴 한데요. 음. 눈알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패턴을 많이 쓴다거나 또는 켈로그 캐릭터랑 콜라보를 한다거나 네. 또는 하인츠 케찹 뭐 이런 로고를 가방에 이렇게 패치로 붙여서 네. 뭐 연출을 한다거나 해서 굉장히 키치한 디자인의 제품을 주로 만드는 영국 토종 브랜드입니다. 가방 브랜드로. 네. 네. 근데 이 애냐핸드 마치가 시리얼로 유명한 이 켈로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켈로그에 등장한 호랑이나 예. 이런 켈로그의 상품 브랜드를 가방에 잘 많이 그 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가방의 한 요소로 이런 로고나 뭐 스마일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썼다면 이 브랜드 이 디자이너가 요걸 활용을 해서 아이스크림 카페 프로젝트를 하나 열었습니다. 가방 브랜드 디자인을 이용해서 네. 가방의 한 요소로 주로 등장했던 와펜으로 주로 썼던 그 패치를 활용을 해서 그 아이스크림의 한 요소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방에서 보였던 켈로그의 모양, 켈로그의 캐릭터의 모양을 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 켈로그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네, 그리고 이 14가지의 맛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팝업 스토어에서 이 하인츠 케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켈로그 브랜드들의 아이스크림들을 쭉 만들어서 이 캔코스라고 하는 그 간장 맛 아이스크림까지 냈는데요. 이 자신이 좋아하는 맛을 직접 그 이 아이스크림으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해보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카페에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이 팝업 스토어가 그 화제가 돼서 이것이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었고요. 이 켈로그 포장지에 나오는 호랑이. 네, 그 친구가 그려져 있는 아이스크림 같다는 뜻인데 네, 이거는 그럼 시리얼 맛이에요? 시리얼 맛이죠. 시리얼도 실제 박혀 있고요. 그리고 케첩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케첩 맛 케첩 맛 아이스크림. 네. 케첩 맛 아이스크림.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팝업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애냐 힌드 마치는 그 자신의 그 만들어내는 와펜도 꽤 비싼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와펜이 뭐예요?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에 가죽이나 이런 그 어떤 천으로 만든 그걸 이제 요소로 이제 하나 만들어서 어떤 뭐 옷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찝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리미를 이렇게 다려서 옷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약간 옷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비싸게 사기도 하고 비싸게 팔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런 그 와펜을 가지고 이제 그 뭐 럭셔리 브랜드를 가방 하나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네. 와펜은 한 100불 정도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에 대한 브랜드 경험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나 또는 카페를 열어서 이 아냐 힌드 마치의 로고 패턴을 활용을 해서 뭐 케이크를 만들거나 뭐 커피를 만들거나 해서 이런 아냐 힌드 마치의 카페도 만들어서 이제 그 영국의 그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는 MZ 세대의 성향이나 MZ 세대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에 열광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럭셔리 디자이너다라고 해서 아냐 힌드 마치가 만들어내는 어떤 유행이나 디자인이나 오프라인 가게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MZ 세대들이 열광하고 들썩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리바이스 청바지 아이스크림 이게 나왔다는 건데. 그렇죠. 네. 청바지 맛 아이스크림은 뭘까? 예전에 페이스북 맛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예. 유럽에서 떠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네.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한 다양한 핑계들.
일본은 요즘 신세대들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일본에서는 최근에는 여우 댄스가 국민 댄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우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건데요. 폭스? 여우? 네, 여우. 여우, 동물 네, 여우. 네, 네, 예. 맞습니다. 음. 이 여우 캐릭터는 일본의 한 야구단의 캐릭터인데요. 홋카이도 니오넨 파이터스라고 하는 그 팀의 프로야구 팀의 그 캐릭터입니다. 상징하는 캐릭터인데 이 팀이 올해 로고랑 유니폼을 리뉴얼하면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위해서 고안한 춤이에요. 그런데 이 춤이 어떻게 전 국민의 댄스가 됐냐? 이 댄스를 추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이 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춤을 사실 처음에 이렇게 보였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공식 홍보 영상에서 선수들이 등장을 해서 이 춤을 따라 추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선수들이 춤을 추다 보니까 굉장히 어설프지 않았겠어요. 네. 그 어설프게 추는 모습들이 팬들에게 좀 우호적으로 예, 네.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이 이슈가 돼서 한 방송사에서는 광고를 틀어야 하는 타이밍에서 이 여우 댄스를 추는 그 경기장의 모습을 계속 중계하면서 네. 온라인상에서 방송국이 트렌드를 좀 안 해 하는 칭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야구를 전혀 모르는 Z세대들까지도 이 춤을 따라 출 정도로 대세가 됐는데요. 여우 댄스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영상의 조회수만 5,300만에 현재 달하고 있고요. 최근에 방영한 드라마나 또는 어떤 그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이 여우 댄스가 계속 등장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유행인 것 같은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 댄스가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음악도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 유행하는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쇼폼 컨텐츠를 만들기에도 좋아서 MZ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영상에도 끊임없이 배경으로 쓰이고요. 네. 이 영상에 보면은 막 그런 그 단순한 단순한 그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 경음악 같이 게임 음악 같이 굉장히 유쾌한 음악들이 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이 그 쇼폼 영상에는 굉장히 최적화돼서 배경음악 그리고 따라하기 좋은 그리고 예. 집단 군무 같은 것들을 하기도 좋고 그런 영상을 담고 그런 요소를 담고 있어서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흥을 돋구는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댄스를 라디오로 설명해 내시는 참 조 대표님도 대단하십니다. 방송 네. 끝나고 나서 여우 댄스 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나오겠죠. 네, 많습니다. 그런 게 일본에서는 인기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우 댄스, 영국에서는 아냐 힌드마치, 그리고 미국에서는 리틀 미스라는 네. 트렌드, 그리고 플랫 걸 서머 한번 쭉 검색해 보면서 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유행인지 한번 따라 잡아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